담장 안의 처녀. 옛날 개성의 낙타 교라든 다리 밑에 이생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살로 얼굴이 준수하고 재주가 비범하였지요. 학문을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마을에 최랑이라는 양반집 처녀가 있었지요. 16쯤 되는 처녀로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술을 잘 놓았습니다. 특히 시를 잘 지었지요. 최랑의 집은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생이 책을 옆에 끼고 서당에 갈 적에는 반드시 그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무더운 여름이면 그 집 담장 아래 쉬었다 가는 일이 많았지요. 그 집 담장에는 커다란 수양 버들이 있어서 땀을 식히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생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우연히 담 안을 엿보게 되었지요. 마당 안의 꽃밭 너머로 작은 정자가 어렴풋 보이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술을 놓다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는 시한 술을 읊었지요. 이 광경을 엿보던 이생은 갑자기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담장이 높고 정자가 집안 깊은 곳에 있어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그 이생의 머릿속은 온통 그 처녀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 속에서도 그녀와 만나는 꿈을 꿀 정도였지요. 생각다 못한 이생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흰 종이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적은 다음 돌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지요. 이때 마침 최랑이 시녀를 데리고 뜰을 거닐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녀가 달려가 돌을 주워 보니 종이에 시가 적혀 있었지요. 최랑이 그 시를 읽어보고는 이생이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랑도 은근 마음이 끌리던 터라 곧 답장을 적어 담장 밖으로 던져주었지요. 답장을 받아본 이생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지요. 이생은 약속한 날이 되자 최랑의 집 담장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담장 위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지요. 그림자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니 이생의 발 밑에서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그네줄에 매달린 대바구니였지요. 이생은 그 줄을 잡고 손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생은 한편으로 마음이 설레면서도 혹 누구의 눈에 띄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꽃밭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최랑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는 예쁜 꽃을 꺾어 머리에 꽂은 채 이생에게 방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이라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서로 말을 걸지 못하였지요. 대신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생이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지요. 주위를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낭자와 함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헌데 혹 낭자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불호령을 내릴까 걱정입니다. 이곳은 저희 집 후원입니다. 부모님께선 무남 동녀인 저를 유난히 예뻐하셔서 따로 연못 가운데 이 집을 지어주셨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은 여기서 머니 비록 말소리가 크더라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생은 이 말을 듣고 안심하였지요. 최랑은 시녀를 불러 주안상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이생은 최랑이 권하는 술잔을 기울이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었지요.
오늘 도련님과 일이 만난 것은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생은 그녀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러자 최랑이 벌떡 일어서더니 앞장서 걷기 시작하였지요. 한 곳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오르니 작은 다락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책상과 함께 온갖 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요. 한쪽 벽에는 훌륭한 그림 2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녀와 더불어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러다 보니 며칠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이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하였지요. 옛말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리라 했소. 그런데 집을 떠나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건만 이렇듯 눌러앉아 있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소. 최랑은 이생의 말을 옳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승낙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이생은 매일 저녁마다 그녀를 만났지요. 이런 낌새를 눈치챈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생을 불러 호된 꾸지람을 했습니다. 네가 서당에 가지 않고 저녁에 나가 새벽녘에야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분명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도둑질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느 집 처녀를 넘보는 것이 틀림없다. 만일 도둑질이라면 남들이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양반집 처녀를 넘본다면 그 집 가문의 먹칠을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너를 그냥 둘 수가 없구나. 남쪽 지방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으니 그곳에 내려가 농사 짓는 일이나 감독하거라. 아버지는 그 다음 날로 이생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한편 최랑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매일 저녁마다 뜰에서 이생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이생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혹 도련님께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최랑은 시녀를 시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니 도련님께선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간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고 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랑은 그날부터 끙끙 앓았지요. 그러고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말조차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지요. 그러자 그녀의 부모는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병의 증세를 알려고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우연히 옆에 있던 대바구니를 들추다 딸이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보게 되었지요. 이런 사정이 있어 말을 못했구나. 잘못했다간 귀중한 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구나. 그녀의 부모는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도대체 이생이란 사람이 누구이냐? 속 시원히 얘기해봐라. 일이 여기에 이르자 최랑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모님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 것이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오나 남녀간에 끌리는 정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생과 헤어진 뒤로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움에 사무쳐 병만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지요. 제 소원은 그와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오니 부모님께서 저의 이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뜻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달래주었지요.
오냐. 알았다.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지옥의 불길이라도 마다하겠느냐? 아무 염려 말거라. 그녀의 부모는 그날로 이생의 집으로 중매인을 보내 넌지시 혼사를 물었지요. 이생의 집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공부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혼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최량의 집에서 다시 간곡하게 청하자 마침내 이생의 집에서도 허락을 하였지요. 이생의 부모는 곧 남쪽 지방에 가 있던 이생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이생은 시 한 수를 적어 최랑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녀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씻은 듯 다 나았지요. 이윽고 양쪽 집안에서는 좋은 날을 택하여 두 사람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옥수수, 도둑. 멕시코의 한 마을에 넓은 옥수수 농장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추수를 앞둔 농장의 옥수수들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생겼지요. 이러다가 옥수수를 모두 도둑 맞을까 걱정된 농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 옥수수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런데 세 아들은 성격이 모두 달랐지요. 첫째는 게으른 뱅이였고 둘째는 남을 깔보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다정한 성격으로 하찮은 것도 소중히 여겼지요. 아버지의 말에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첫째는 총을 둘러매고 음식을 가득 넣은 광주리를 챙겨 집을 나섰지요. 집을 나와 밭으로 가던 첫째는 우물가에 가더니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곧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요. 그때였어요. 저를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가세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낮잠을 자던 첫째는 귓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 개구리를 보았지요. 뭐라고? 너 따위가 어찌 도둑놈을 잡을 수 있어? 괜히 잠만 깼네. 첫째는 개구리를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첫째는 어슬렁거리며 옥수수 밭으로 가보았지요. 밭에 다다른 첫째는 다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첫째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옥수수를 도둑 맞은 뒤였지요.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총을 메고 콩을 담은 광주리와 바가지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물에 다다른 둘째는 바가지로 물을 뜨려 하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옥수수 밭으로 데려가세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너 따위에게 잡힐 도둑이 어디 있어? 둘째는 개구리 말이 안 입고 온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수수 밭으로 갔습니다. 둘째가 밭에 몸을 숨기고 도둑이 나타나게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렸지요. 도둑이라고 생각한 둘째는 총을 쏘았습니다. 총 소리에 새가 놀라 날아간 자리에는 깃털 몇 개만이 남아 있었지요. 둘째는 깃털을 주워들고 밤새 새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총을 메고 빵만 가지고 집을 나섰지요. 우물가에 다다른 셋째는 가져온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개구리가 나타났지요. 저를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가세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개구리를 본 셋째는
자기 손바닥 위에 개구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먹던 빵을 조금 떼어 주었지요.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잠시만요. 가기 전에 소원을 말하세요. 이 우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우물이거든요. 개구리 말의 셋째는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옥수수 도둑을 잡고 싶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싶고, 창문이 많은 밝은 집에서 살고 싶어. 소원을 말한 셋째는 개구리와 함께 옥수수 밭으로 가보았습니다. 조금 뒤 아름다운 새가 옥수수 밭으로 날아왔지요. 셋째가 새에게 총을 겨누자 개구리가 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아무리 옥수수 도둑이라고 해도 새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셋째는 머뭇머뭇 거렸지요. 그러자 아름다운 새가 셋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 옥수수를 좀 먹었어요. 전 원래 사람인데 마법에 걸려 새가 되었답니다. 그때 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구리 노랫소리에 새의 날개 깃이 하나씩 떨어지더니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셋째는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옆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많은 창이 달린 집이 서 있었지요. 집으로 간 셋째의 이야기에 첫째와 둘째 아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속대로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셋째 아들은 작은 개구리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덕에 아름다운 아내와 창문이 많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의 우정.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릴 적부터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악동들이었지요. 이 5 악동들은 사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둘은 부자로 소문난 집 자제들이고 셋은 밥 3끼도 겨우 먹을 만큼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며 의리를 지켰지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악동들은 아주 늠름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당은 졸업하고 향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향교에서도 이 5 친구들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커서도 잘 사는 친구들은 잘난 티를 내지 않고 가난한 친구들은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고 늘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향교에는 은행나무 5 그루가 있었지요. 친구들은 매일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각자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정 변치 말고 죽어서도 이 향교를 지키자는 맹세를 하였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에 모두 과거를 보러 가야 할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부자인 청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 친구는 과거를 포기하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 친구는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난한 세 친구는 한양 갈 여비가 없어 걱정이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고 나면 집에 남은 가족 또한 걱정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과거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한편 같이 가기로 한 부잣집 친구는 사실 과거 급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의 형편을 아는지라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을 알고 같이 가기로 한 것이지요. 4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한 친구는 친구들이 없는 친구의 집에
먹을 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보살피기로 하였지요. 과거를 보러 간 친구들 4명은 큰 어려움 없이 고생하지 않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다 부자 친구 덕인 걸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하는 게 그들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없는 친구들이 부자인 친구를 놀리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렇게 시험을 본 친구들은 부자인 친구만 빼고 모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인 친구는 자신이 떨어졌는데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급제한 것처럼 기뻐하였지요. 한양의 소식은 곧 마을까지 알려졌습니다. 동네에선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지요. 비록 한 친구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의 급제 소식에 자신의 기쁨인 양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친구들의 우정에 어른들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지요. 부잣집 두 친구네 부모님들께서 힘을 합쳐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친구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을 보살펴준 친구에게 그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었지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공부하던 향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은 죽어서도 오래도록 이곳에 자신들의 남으로 남아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 향교의 5그루의 은행나무는 3그루는 은행이 열리고 2그루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그루는 늘 받기만 한 가난한 친구들이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품을 행하는 것이고 늘 베풀었던 친구들은 죽어서는 친구들의 베품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끼옷의 전설. 먼 옛날 한 가난한 과부가 2딸과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갓 20살을 넘은 예쁜 둘째 딸을 매우 사랑하였지요. 어머니는 날마다 부지런히 둘째 딸의 옷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둘째 딸을 보고는 사랑에 빠져 결혼해 달라고 졸랐지요. 딸은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지 어머니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리 끝에 어머니는 자기가 옷을 만드는 동안 그 남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라고 딸에게 조언하였지요. 그러다가 옷을 다 짓게 되면 더 이상 그 남자나 그의 선물은 필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하얀 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큼지막한 황금 가지가 그려져 있는 드레스를 가져다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옷은 내 몸에 꼭 맞아야 해요. 남자는 딸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옷을 가지고 나타났지요. 그 옷은 딸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둘째 딸은 어찌하면 좋으나 하고 다시 어머니께 물어보았지요. 딸은 다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새의 날개 색깔을 가진 비단 드레스를 가져오세요. 그 옷이 내 몸에 꼭 맞아야만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며칠 뒤 남자가 그런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딸의 몸에 꼭 맞았지요. 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머니께 물어본 다음 다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 꼭 맞는 은 슬리퍼를 가져오세요. 내 발에 꼭 맞아야만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다시 며칠 후
그는 은 슬리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어머니와 의논하였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 네 옷을 다 지을 거야. 그 사람에게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라고 해라. 그날 밤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여 옷을 완성했습니다. 그 옷은 녹색 이끼와 황금 실로 만든 옷이었지요. 옷에는 마법의 힘이 있어 그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딸을 불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 주었지요. 사실 어머니는 예언자였는데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세상에 나아가 아주 큰 재산을 모으게 될 거야. 어머니는 딸에게 이끼 옷과 황금으로 만든 관을 주고 남자가 가져온 옷 2벌과 은 슬리퍼도 가지고 떠나라고 일러주었지요. 앞으로 네 이름은 이끼옷이야. 이제 이 이끼옷을 입고 저쪽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400리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집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는 그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끼옷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참을 걸었더니 과연 어느 귀족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이끼옷이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하자 여주인은 요리사 조수 일자리는 줄 수 있다고 말하였지요. 이끼옷이 요리사 조수로 일하겠다고 하자 여주인은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끼옷은 가지고 온 훌륭한 옷들은 숨겨두고 대신 누더기를 걸쳤지요. 그러자 형편없는 모습을 본 하인들이 그녀에게는 요리사 조수도 분에 넘친다며 부엌대기 정도가 적당하다고 놀려댔습니다. 네가 감히 요리사 조수가 되겠다고? 이 부엌에서 요리사 조수가 필요하다면 우리 중 한 명이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이거나 바꿔라. 하인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기름 덩이를 걷어내는 국자로 딸의 머리를 힘껏 때렸지요. 이끼옷은 부엌칼을 닫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온갖 더러운 일을 하다 보니 옷에는 기름 덩이가 덕지덕지 붙고 온 몸은 검댕이처럼 새까맣게 되었지요. 게다가 다른 아인들이 국자로 머리를 후려치는 바람에 이끼옷은 항상 머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끈지끈 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흘 밤 동안 계속되는 큰 무도회가 열리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무도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집 주인인 귀족 부부와 그 외아들은 무도회에 갈 준비에 한창이었고 하인들도 모두 무도회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요. 우리도 근사한 옷을 입고 가면 다른 귀족들과 다를 게 뭐겠어? 이끼오사, 너도 그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니? 정말 잘 어울릴 거야. 다른 하녀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웃더니 이끼옷의 머리를 다시 국자로 내리쳤습니다. 사실 이끼옷의 아름다운 외모는 누더기 옷을 입고 시커먼 때를 뒤집어 쓰고 있다 해도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지요. 하인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집주인의 젊은 외아들은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주인 부부도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식구들은 이끼옷에게 무도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자기는 제 분수를 잘 알고 있다며 거절하였지요.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아무도 몰래 무도에 가기로 결심하였지요. 흰 비단 드레스와 은 슬리퍼, 황금 관을 쓰고 안에는 이끼옷을 입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하인들을 건드리자 모두 마법에 걸려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 다음 이끼옷이 무도회장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무도회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젊은 주인 아들은 이끼옷을 보았지요. 그녀처럼 멋진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자 이끼옷이 말하였지요. 국자로 머리를 때리는 곳에서 왔습니다. 젊은 주인과 이끼옷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젊은 주인은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이끼옷은 가야 한다고 말하고 배웅도 마다하고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젊은 주인은 누가 보아도 사랑의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들떠 있었지요. 그는 오직 무도회에서 본 아가씨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끼옷은 다시 마법으로 하인들을 잠재우고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의 깃털 색깔을 가진 드레스를 입었지요. 그녀가 도착하자 젊은 주인이 재빨리 다가와 함께 춤추기를 권하였지요. 모든 것이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젊은 주인이 가장 빠른 말을 바깥에 대기시켜 놓은 것만 달랐지요. 다시 밤이 깊어지고 이끼옷이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가자 그도 따라 나가 말에 올랐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서둘러 떠나다가 떨어뜨린 은 슬리퍼 한 짝을 발견하였지요. 너무나 상심한 젊은 주인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젊은 주인은 은 슬리퍼의 주인을 찾아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많은 여자들에게 시켜보아도 신발에 딱 맞는 발을 가진 여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집 안의 하녀들까지 모두 신발을 신어보게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마지막으로 이끼옷을 불러 슬리퍼를 신어보게 하였는데 그녀의 발에 딱 맞았습니다. 젊은 주인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안으려고 달려왔지요. 이끼옷은 흰 비단 드레스를 입고 황금 관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이끼옷은 다시 나가 모든 새의 깃털 색깔을 가진 드레스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이끼옷에 관해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젊은 주인이 이끼옷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자로 머리를 때리는 곳에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오? 그녀가 다른 하인들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말하자 하인들은 모두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 밖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그들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었지요. 이제 이끼옷과 젊은 주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원각사와 세조. 조선 제7대 왕 세조는 자신의 조카인 어린 당종을 폐위하고 왕 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조카인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 위에 오르다 보니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나라의 충신들을 사육신, 생육신으로 나뉘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났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세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어느 날 세조는 한밤중 꿈을 꾸었어요. 네 이놈, 네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울부짖는 어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이지만 차가운 기운에 등골이 오싹하였지요. 어린 내 아들을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죽게 만든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세조가 본 것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의 치를 떨었지요. 현덕왕후는 세조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잠을 깼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꿈 속에서 현덕왕후가 침을 뱉은 자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온 몸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종기에는 누런 고름이 맺히고 가렵고 따갑더니 나중에는 아프기 시작하였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는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자식은 물론 일가 친척까지 몰살시킨 것이야.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사람들까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 세조를 원망하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잠에서 깨곤 하였지요. 그러면 종기는 더 심해지고 피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세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이라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도성 안에 절을 지으라고 명령하였지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에서는 불교를 배척하였습니다. 불교를 업신 여기기까지 하였지요. 그랬던 조선의 왕이 도성 안에 절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조는 원각사라는 절도 짓고 커다란 종도 만들었지요. 세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세조가 만든 종이 바로 보신각 종의 기원이 되었지요. 보신각 종은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동안 날마다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신각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성문으로 내달렸습니다. 한번 닫힌 성문은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 열리는 일이 없었지요. 임진왜란 때에는 보신각이 불에 타서 종의 용머리가 녹아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보신각을 다시 짓고 종을 걸었습니다. 고생 바가지.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그만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쉴 곳은 보이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길은 갈수록 험해졌지요. 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덤불 속을 헤매게 되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아, 저기 사람이 사는 집이 있나 보다. 이제 살았구나. 나그네는 조아라고 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벼락 밑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나그네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길 잃은 나그네를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러니 방 안에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색시가 나왔지요. 나와서 나그네를 훑어보더니 우리 집은 나그네를 재워주는 주막이 아니지만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니 딱하군요. 들어와서 쉬어 가셔요. 하고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으니 색시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지요.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얼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밥이 좀 이상하였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밥에
사람 이빨 같은 게 섞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국이나 한술 뜨려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보니 사람 손가락 같은 게 여기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간장을 한술 떠보니 색깔이 온통 새빨간 빛빛이었지요. 이게 귀신의 집인가? 나그네는 그만 등골이 서늘하여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 그 사이 색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싹싹 하는 칼 가는 소리 말이지요. 문 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요. 색시가 시퍼런 칼을 슥슥 갈고 있었지요. 그런데 치마 밑으로 털이 부승부승한 꼬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여우굴에 들어왔구나. 나그네는 몰래 뒷문을 열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문 뒤에 숨어서 어쩌나 봤더니 여우가 칼을 갈아들고 제가 있던 방으로 쓱 들어갔지요. 가보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 두리번 살피더니 아래쪽 길로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 사이 나그네는 얼른 위쪽 길로 달아났지요. 한참 달아나다가 얼핏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여우가 칼을 들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짊어진 보따리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아났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산 모퉁이를 딱 돌아서니 불이 환하게 켜진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마루에는 젊은이가 한 사람 앉아 있고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사는 집 같았지요. 나그네는 이제야 살았다고 하고 그 기와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 살려주오. 저 뒤에 여우가 따라와요. 그러니 마루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마당으로 썩 내려오면서 내 이놈 잘 왔다.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치더니 잘 되었다. 얘들아 어서 이놈을 골방에 가두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나그네를 번쩍 들어다 골방에 넣고 자물쇠를 철커덩 잠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루에 앉아있던 젊은이고 마당에 돌아다니던 하인들이고 죄다 꽁무니의 털이 부숭부숭한 짐승 꼬리를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조리 여우로구나. 어미 여우를 피해 왔더니 이제는 아들 여우에게 잡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아들 여우가 시퍼런 칼을 들고 골방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요. 나그네가 정신을 가다듬고 여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무슨 소원이냐? 지금 몹시 목이 마르니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여우가 물을 한 동이 갖다 주면서 어디 실컷 마셔보거라. 조금 뒤에 잡아먹으러 올 터이니 하고는 문을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나그네는 얼른 물동이에서 물을 퍼내어 흙벽을 축였지요. 흙은 물이 묻으면 축축해져서 잘 떨어지지요. 물 한 동이를 다 벽에다 축이니 흙벽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물러진 벽을 한사코 파내어 겨우 한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구멍을 뚫었지요. 그때 밖에서 여우가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습니다. 얼른 구멍으로 빠져나갔지요. 가다 보니 이건 또 뭐겠어요. 한 발 앞이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벼랑 아래로 떨어질 지경이었지요.
에라이, 여우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게 낫겠다. 나그네는 눈을 딱 감고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곳이 이상하게도 푹신하였지요. 푹신해서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푹신한 것이 움찔 올라오더니 후다닥 뛰어 달아난 것입니다. 그게 호랑이 등이었어요. 떨어진다는 게 낭떠러지 밑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등에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마구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이니 호랑이 목을 꼭 끌어안고 그대로 엎혀갔습니다. 호랑이는 단숨에 제 새끼가 있는 굴로 달려갔지요. 거기다 나그네를 내려놓으니 호랑이 새끼들은 어미가 먹을 것을 물어왔다고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고 야단 법석이 난 것이지요. 그걸 보고 어미 호랑이는 어디론가 나가버렸지요. 다행히 호랑이 새끼들은 어려서 나그네에게 큰 상처는 못 입혔습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새끼 호랑이들을 떼어놓고 엉금엉금 기어 호랑이 굴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굴 밖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 있었지요. 조금 있으니 여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나그네를 업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지요. 여우들이 호랑이 굴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어미 호랑이가 돌아왔지요. 어미 호랑이는 여우들이 제 새끼를 해치려는 줄 알고 다짜고짜 여우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여우가 아무리 때로 덤벼도 사나운 호랑이를 당할 수 없었지요. 끝내 호랑이에게 모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도 그 많은 여우를 당하느라 지쳐서 벌렁 쓰러져 버렸지요. 그 사이에 나그네는 나무에서 내려와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훤히 샜는데 하룻밤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은 셈이지요. 10번 떨어진 과거 시험. 옛날 어느 시골에 선비가 살았는데 평생 소원이 과거에 붙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주연을 베풀고 과거한 자랑을 해보는 것이었지요. 돈과 먹을 것은 아쉬운 것이 없었으므로 오직 그것만이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시골에서 한 10번쯤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으나 전부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다시 과거를 치를 만한 여유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거에서도 낙방을 하고 나니 너무도 허무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런 허무한 생각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보니 남산골이었습니다. 남산골에는 남산골 샌님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져 이 선비는 불빛을 밝혀놓은 근처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주모를 불러 이런 부탁을 하였지요. 주모, 내가 청이 하나 있소. 하나 들어주오. 무슨 일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다른 손님들은 받지 말고 물 한 동이와 빈 상을 하나, 그리고 잔 한 개랑 수저를 준비해 주오.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해드리지요. 그래서 그 선비가 부탁을 한 것을 주모가 갖다 놓고 밤이 으슥할 때에
그 선비는 혼자 상 앞에 의젓하게 앉아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선비는 그렇게 앉아서 고향의 친구들을 그리는 것이었지요. 아, 김생원, 자네도 오게. 원, 친구도 자네도 오고. 박생원, 자네도 오시게.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물동이에 담긴 물 한 잔 떠서는 친구 자네도 들게. 고맙네. 과거를 축하해주니. 어이, 박서방도 한 잔 들게.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하고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에 돌아가 주연을 베풀고 여러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축하를 받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노릇을 해내며 술 마시는 흉내를 내다 보니 어느덧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밤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친구, 한 잔 들지? 아 참, 그대는 김생원이지. 한 잔 들지? 하면서 흥에 겨워하는 것이었지요. 때는 조선 태평성대였던 숙종 17년이었습니다. 이때의 왕이었던 숙종은 백성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남몰래 암행을 나오고는 하였지요. 그런 숙종 임금이 오늘도 암행을 나와 이리저리 다니다가 바로 이 선비가 묵고 있는 주막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는데 유독 그 주막만이 불이 밝혀져 있고 더욱 괴상한 것은 이상스런 중얼거림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엿들어 보았지요.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동한 숙종 임금은 태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웬 선비 혼자서 상을 앞에 하고 물잔을 기울이다 말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숙종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뉘시오. 예,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쉬려고 들렸습니다. 나는 시골 사는 박생원이라 하오만 댁은 어디 사는 뉘신지요? 아, 나는 서울 사는 이생원이라 하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선비가 평생 소원이 과거에 한 번부터 친구들과 주연을 베풀고 술 한잔 나누는 것인데 과거에 낙방을 하여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가만히 보니 글 공부 꽤나 열심히 한 것 같고 인물 됨됨이도 쓸만한데 과거에 10번씩이나 떨어졌다니 한편으로 의문이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숙종 임금은 그 선비를 도우려는 심사로 박생원, 내일 임시 과거를 본다고 하던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를 해보지요. 이번 과장에서는 높다란 대나무 장대에 길을 하나 달아놓고 조그만 글자를 하나 써놓고는 그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는 것이 문제라 합니다. 아마 비둘기 구자를 써놓는다고 하지요.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 박생원이라는 선비는 밤새도록 비둘기구 하면서 암기를 하고는 아침에 과장을 나가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달라붙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애를 써 보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박생원 차례가 왔는데 운이 없는 놈은 할 수 없는지 밤새워 외워놓았던 비둘기 구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자는 구자인데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숙종 임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였지요. 그런 숙종의 표정을 살핀 시관이 담뱃대를 들고 있다가 딱딱 두드리면서 속히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니 이 멍청한 박생원은 엉겹결에 또드라 굳잡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낙방이요. 시관의 이런 판결을 듣자 박생원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비둘기 굿자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나는 참 과거운이 없는 놈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없이 과장을 되돌아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멀리서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지요. 박생원이 그 선비에게 말하였어요. 젊은 선비, 날 좀 보고 가오. 왜 그러시오? 나는 지금 과정에 가는 길이라 바쁘오. 내가 젊은이에게 이를 말이 있어. 사실 어제 어떤 양반이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는데 난 그만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아 또드락 굳자라 하여 낙방을 했소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답이 비둘기 굿자인 것 같소. 비둘기 굿자가 분명하니 그렇게 대답하면 당신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오. 박생원은 이렇게 생전 보도 못한 젊은이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붙을 운은 이 젊은이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들은 젊은 선비는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당부해 놓고는 과장으로 달려가 시관에게 비둘기 굿자라고 대답을 하여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젊은 선비의 대답은 박생원이 가르쳐준 것과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러하였지요. 네, 그 글자는 시골 사투리로 말하면 또드락 굿자요. 서울 사투리로 말하면 비둘기 굿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임금이 말하였지요. 여봐라. 아까 또드락 굿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명부를 들춰보니 또드락 굿자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사투리로 또드락 굿자이면 아까 그 선비의 대답도 맞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둘기 굿자를 또드락 굿자라고 대답을 한 박생원도 과거의 젊은 선비와 함께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생원 덕에 과거에 붙게 된 젊은 선비의 지혜로운 은혜 갚음 때문에 박생원도 과거에부터 평생 소원을 풀고 고향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조연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